뉴스킹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 수요일엔 토크킹 코너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결국 공천 배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공천 내관 이제 시작된 겁니까? 끝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관이 제거되면은 하나만 남았죠. 뭐죠? 터질 일만 남았죠. 이젠 터지는 것이다. 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서른 의원도 기자회견 한다 그러고 임정석 실장도 그렇고 앞으로 좀 쟁점되는 여러 곳의 경선 결과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거기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 말하는 거죠. 네. 그냥 박용진 의원이 예를 들면 정봉주 전 의원한테 경선에서 졌다. 네.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공정한 경선이냐. 홍영표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지뢰밭이에요 계속. 그냥 내관이 제거된 수류탄을 들고 지뢰밭을 걸어가는 형국이 지금 민주당 공천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장윤선 기자 보시기에 이게 사실 끝날 수도 있는, 임종석 실장 배제하면 이제 끝날 수도 있는 거라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이게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좀 장성철 소장님 말씀이신데 비슷하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이렇게 쭉 취재를 해봤는데 민주당 안에 두 가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낙관론.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했던 게 운동권 심판론이고 586 청산론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상징에 해당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컷오프 되면 사실상 국민의힘으로부터 비판거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운동권 심판론에 동의했던 중도 표심이 돌아올 거다. 그리고 실제로 좋은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공천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선대위를 띄우고 해서 하면 얼마든지 여론조사 하락 추세는 회복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 이긴다. 이런 낙관론을 갖고 있다고 하고. 진짜요? 네. 그리고 그 반대로 그러니까 소위 이제 통칭 친문 그리고 이제 비명계 이쪽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중에서 특히 586들은 사실은 친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586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김대중 정부 때 소위 젊은 피 수혈로 97년 때 들어온 분들이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하여튼 일종의 서브 조직처럼 이렇게 활동을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지금 상당히 단단히 뭉쳐 있어요. 그리고 전대협 출신들은 이게 빨라요. 그래서 조직도 잘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상당한 비관론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 선거를 망치면 국민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는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이다. 다만 이재명은 욕심쟁이 이런 프레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여론이 상당히 심각해질 거다. 악재 중에 악재가 공천 파동이 될 텐데 매우 걱정이다. 무엇보다 수치로 보면 지금 앞서 이제 서른 의원 얘기했죠. 그리고 홍영표 의원, 그다음에 김민철 의원,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남양주의 김한정 의원 등등등 해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고민 중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른 의원은 무소속 민주연대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선거 대응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동네마다 다 출격해서 최소 6에서 7% 정도씩만 표를 가져가도 선거는 상당히 어려워진다. 민주당에게. 그리고 대략 5천 표에서 10,000표 차이로 승리하던 소위 민주당의 황금 지역구들 이런 지역구가 경합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 바뀔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이 지역이 상당히 다 위험해질 텐데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 승리한다고 믿고 있는데
그게 좀 잘못된 판단 판단이다.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흐름이 당내에도 네. 있는 것 같네요. 밤새 취재했습니다. 예, 지금 뭐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승환 행정관 보시기에는 임 전 실장은 어떤 거취를 얘기를 할까요?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뭐 두 가지 같아요. 뭐 있겠다, 뭐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모르겠지만 불출마 탈당 뭐 아니면 다른데 또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뭐 배규종군 하겠다, 뭐 당의 결단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겠지만은 전 그 일말의 가능성도 모두 다 사라졌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지금 세 가지 민주당 공천에서 세 가지를 좀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조국 신당과 연대할 것인가 했는데 안 한다고 했죠. 이 조국 신당과 연대는 이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두 개의 방탄이 있을 수 없어요. 두 개의 방탄이요?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격으로 올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었고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 이현주 전 의원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입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거는 친문 죽이기 시작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절대 안 할 것이다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제 앞장서온 6명의 변호사들, 경선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경선 행보를 보게 되면은 민주당의 공천과 그 총선 전략이 확실히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사마귀의 저주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뜻입니까? 이게 보통 그 사마귀가 교미하면은 암컷 사마귀가 수컷 사마귀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공천 끝나면 이재명 대표 잡아먹을 것 같아요. 공천 끝나고요? 네, 공천 끝나면 총선 지면 졌다고 잡아먹고 이기면 더 이상 사법 리스크 있는 대선 주자와 당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잡아먹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잡아먹지 않을 사람들을 공천 주려고 지금 사천하려고 애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또 상대 당 입장에서 정확하게 그렇습니까? 분석하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자, 어제 의총도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하고 그러면 오늘 이제 뭐 서른, 홍영표 의원 다 탈당하고 이 탈당 릴레이 러시 같은 게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참 이게 어떤 정치인들이 자기가 몸담아갖고 정치를 계속했던 진영을 떠난다라는 것은 정말 정치적인 생명력을 걸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쉬울 것이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 무소속 연대를 해서 탈당해서 무소속 연대를 하면 내가 당선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그 고민도 할 거예요. 해야 할 거겠죠. 그래서 뭐 정말 화가 많이 나가지고 탈당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좋아 그러면 나는 일단 총선 끝나고 나서 8월달 전당대회 때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서 이재명 당대표를 몰아내고 그 세력 몰아내고 우리가 정말 다시 민주당을 접수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공천을 잘못하고 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전현희 의원을 충성동 갑에다가 전략 공천했잖아요. 자기는 언론 보도 보고 알았대요. 이게 말이 되는 공천이냐고요. 안기령 전 앵커를 뭐 도봉갑에다가 전략 공천을 했는데 거기 어떤 연구가 있으면 정말 도봉갑에 지금 갈라진 민심을 민주당 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있을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도봉갑의 김재섭 위원장이 젊으니까 젊은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 매치시켜볼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이 상당히 안기령 씨를 상당히 뭐 방송에서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뭐 좀 띄워주기도 했었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 공천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망가졌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도봉의 안기령 전 앵커 이렇게 공천한 거 보면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김근태의 그 민주화의 유산을 무시하는 거다.
전 그렇게 봤어요. 여기는 그냥 그 김근태 전 의원 그리고 인재근 의원 7번 내려오면서 그 김근태 유산이 있는 곳이잖아요. 저는 도봉이 그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는데 네. 여기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아무 연구 없는 사람 내려꽂는 거는 우린 너희를 이렇게 취급하겠다. 이제는 이재명 체제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전통적인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 두 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졌던 분들은 상당히 실망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거기는 전 구청장도 김근태 의원 보좌관 출신이 할 정도로 그 유산을 이어온 곳인데 이렇게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사람 내려꽂는 거는 좀 무시하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도봉에서 같이 준비를 예. 하시니까 중랑이 중랑. 죄송합니다. 중랑. 그 붙어 있다고 네. 착각을 좀 했는데 뭐 만약에 이제 공천이 좀 잘못되면 상대 당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게 정치적 유산과 그 민주화에 대해서 기념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지금 또 민주당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여태까지 서울 선거는 그냥 누구 내려꽂아도 된다. 서울에 무슨 연구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선거는 서울형 연고주의가 나오는 첫 번째 선거입니다. 네. 그 광진에서도 김병민 전 최고위원도 광진에서 태어나고 자란 태어난 사람이고 사람이니까. 저도 바로 위인 중랑이 저도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고 네. 도봉의 김재섭 그리고 그 옆에 강북의 전상범 전판사 다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 서울 변두리 지역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거기 정착해서 살면서 그분들의 2세대가 딱 저희 나이 때예요. 네. 그래서 그런 초중고 다 다니고 태어난 곳에 연고주의가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판단도 지금 못하고 아무나 꽂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민주화의 유산과 서울 선거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씩 좀 봅시다. 지금 네. 뭐 언급한 분들 중에 전현희 위원장하고 지금 안기령 전 부원장 부대변인이죠. 부대변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전현희 위원장 전략 공천한 것도 뭐 본인이 이제 몰랐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임종석 배제한 거 말고 전현희 위원장을 한 거를 전현희 위원장을 한 데 대해서 왜 전현희 위원장인가 했더니요. 첫 번째는 그 되게 운동권 프레임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민주당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날마다 운동권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비판이 잘못됐다고 생각.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화 운동에 유산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네. 그러면 이 민주화 운동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그리고 나서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미래에서 다원주의로 나갈 것인지 세계 시민주의로 나갈 것인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드라마 응팔에서 그 보라가 학생운동권이었고 보라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애가 잘못한 게 있어야 야단을 치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보고 자란 사람들인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운동권에 대한 어떤 나쁜 생각이 있었는지 하여튼 전현희 위원장은 운동권이 아니라 전문가다. 그런 네. 의미에서 예, 그리고 전략 여성이다. 공천했다. 그리고 지금 그 윤희숙 전 의원이 가 있기 때문에 여성이고 상대 매치가 또 그렇습니다. 괜찮다. 그리고 또 전직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박해받은 윤석열 정부에서 박해받은 정치인 이미지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윤희숙 전 의원이 그 임대차 3법 반대하면서 저는 임차인입니다. 뭐 이런 국회연설 해가지고 예. 그 논란이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를 그때 조사를 했던 게 국민권익위였고 예, 이 문제가 상당히 세게 제기가 돼서 결국 윤희숙 의원이 중간에 의원직 사퇴를 하는 당시 일까지 위원장이었네 권익위원장. 권익위원장이 이제 전현희 의원이었던 거죠. 저 위원장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볼 때 전현희 위원장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종로에서 하루에 5,000장씩 명함을 뿌리면서 선거운동을 했었다는 거예요. 종로 출마를 하려고. 예. 그랬는데 당의 결정에 따라서 거기 말고 다른 지역 가라 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불출마까지도 생각하면서 선당후사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갑자기 이제 언론을 통해서 연락을 받아서 자기도 좀 본인도 놀랐고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임종석 실장이 오전 11시 40분 기자회견 예정하고 있는데 네. 기자회견 보고 그리고 나서 뭐 무슨 입장이 나오거나 뭐 이러지 입장이 나올 수도 않을까. 있습니까? 글쎄 전현희 뭐 의원의. 준비를 예. 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예. 이제 자기가 후보로 돼 있기 때문에 갈 건지 말 건지 그리고 간다면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근데 아니 잠깐만요. 전현희 위원장이 뭐 윤희숙 뭐 그 부동산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보훈 인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 대표가 이전에 후보 시절에
법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권익위에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판단 안 하고 질질 끌고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장수장님 그래서 그 법카 얘기는 네. 병파 얘기하면은 명품백 얘기해야 돼요. 근데 아니, 이 얘기는 10만 원 또 아니 이 있잖아요. 얘기는 10만 맞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그래서 네. 기소돼가지고 지금 네. 재판 재판 받는 중이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변호사비랑 굳이 법카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비 대납 문제는 그 기소도 안 했고 수사도 안 했어요. 제가 그걸 권익위에서 넘어갔잖아요. 다른 얘기로 마무리하면은 네. 저는 권익위에서 그 판단을 권익위 때 이승환 법카보다 행정관. 법카보다 그 예전에 국감장 나와서 변호사비 대납 문제 체납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피해 실드를 친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피해 보온이다. 거기에 대한 보온이다. 저는 그런 얘기는 전혀 듣지도 그때 뭐 하여튼 저희 한국에 있지도 않았지만 객관적인 아니 그것 때문에 전현희 위원장을 뭐 보훈 인사로 성동 갑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중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윤인숙 비판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전현희 위원장 말고도 여전사 3인방 뭐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이원주 전 의원 어떻게 장성철 소장님 뭐 좀 아시는 내용 뭐 추미애 전 전략공천? 장관과 관련해서는 네. 여러 군데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아서 참 머리 아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용인 쪽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다. 용인에 네. 예. 거기서 좀 민주당 세가 괜찮은 곳으로 좀 보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여전사 3인방이라고 한 것 자체가 예. 좀 무리가 있는 타이틀이 좀 네이밍이었다. 타이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추미애 전 장관은 보수의 어머니, 보수의 대모, 정권교체 1등 공신 이렇게 지금 인식되고 있고 이현주 의원은 뭐 이렇게 국민의힘에 있다가 네. 지금 이렇게 당적을 이동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좀 어떤 신망을 받고 정권과 각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싸운 분들이라면 네. 이렇게 되겠지만 좀 여전사 3인방이라고 네이밍한 것은 좀 실수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추미애 또 이현주 이 두 분 부산 대구 이런 데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있다고 하던데 네. 글쎄요 뭐 이거는 뭐 대구가 추미애 이현주 부산 뭐 이렇게 했죠 아마 고향 쪽이니까 근데 그거는 아마 홍익표 대표의 개인 생각일까요? 개인 생각인 것 같고요. 그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 제가 어제 인터뷰했는데 서울 또는 수도권 배치가 결정되고 비슷하네요. 아마도 예. 오늘 중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발표할 예, 것이다. 발표가 되고 멀지 않은 그러니까 하여간 뭐 어제 밤을 새워서라도 오늘 끝내겠다 전략공관이 그러니까 네. 그 분구가 되는 그러니까 29일 날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되거든요. 네. 선거구 획정이. 내일 통과됩니다. 이것도 너무 늦었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요게 통과가 되면 분구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전략 공천을 하게 될 거고 네. 그에 앞서서는 다 오늘 안에 다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뭐 멀리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멀리 가진 이 않고 근방 수도권, 예, 수도권에서 서울의 결정이 수도권. 되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아니 알고 있지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알고는 계시지만 제 말이 맞아요, 말씀하기는 네? 확인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확인할 수가 저도 뭐 없는 짧게만 예. 말씀드리면 이현주 의원의 여전사다라고 지칭하는 거는 민주당은 그렇게 지칭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여전사인 거죠. 아하. 왜 그러냐면 이현주 의원이 누구에 대항해 싸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항해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현주 의원이 삭발 왜 했습니까? 조국 장관 비판하면서 삭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위협하는 그 잠정적 세력들에 대해서 싸워왔던 가장 앞서 싸웠던 사람을 예. 여전사라고 표현한다. 이건 민주당의 여전사가 아니고 이재명의 여전사입니다. 이재명의 전사 알겠습니다. 자, 뭐 좀 전에 저희가 2부에서 인터뷰를 좀 했는데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분당갑에 민주당 전략공천이 됐습니다. 분당갑 같은 경우는 뭐 여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안철수 의원 이게 빅매치긴 한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이 보궐선거로 당선될 때 네. 득표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엄청 차이가 60%가 넘었거든요. 예. 그 갭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이광재 의원이 워낙 뭐 이름도 많이 알려져 있고 국민적인 뭐 신망도 있는 분이긴 한데 갑자기 지금 선거 한 40여일 앞두고 내려가 가지고 지역을 수습을 해 가지고 분당이라는 뭐 국민의힘에 조금 유리한 지역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또 안철수라는 대권 후보 정치인 여기에 무게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 지역이 예. 그때 보궐선거 당선되기 전에는 박빙 지역이었거든요. 그렇죠. 김은혜 의원이 네. 있었는데요. 상당히 예. 박빙 지역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을 견인해 내느냐. 아까 뭐 이광재 의원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평가해 주실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다. 본인이 직접 좀 자청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주장이 딴뭐 좋은 데가 이게 있었는데 그보다는 네. 여기 분당 가서 이기고 싶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제가 이제 저기 뭐 여기 제가 꼭 가겠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죠. 사실 이광재 지사, 네. 강원지사, 강원도 지금 뭐 연고주의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사실 서울 수도권은 연고주의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도 연고주의에 따라서 하지 않았죠. 박민식 장관 물론 이제 경선 포기를 했지만 하셨지만. 부산 사람이 갑자기 뭐 분당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당선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 고집 부리고 그냥 나 강원도에서 할 거야. 그러면은 100% 됐겠죠. 이광재 지사 아직도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향에서 이광재 정도는 당선시켜서 서울 보내야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좀 본인 입장에서는 강원지사도 했고 정치 오래 했고 선배격이기 때문에 험지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앞서 이제 쭉 말씀해 주신 대로 일기 신도시인 분당 판교 뭐 거기가 그 한 해 생산성이 160조 정도 된대요. 부산이 80조인데. 예.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 동력이 판교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IT 산업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것인가 본인 스스로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처음에 제안을 한 것은 홍익표 대표하고 김성환 의원이라는 거예요. 네. 한 달 전에 찾아와서 험지다. 가서 좀 해줄 수 있겠냐라고 제안이 왔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갔는데 45일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기다렸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 또 김지호 지금 비서 있었잖아요. 출마 선언을 했었었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하여튼 결정되는 과정에서 45일을 까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 사람들은 지금 할 말 하안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서 그 얘기 제가 안 했는데 공천 끝나고 이제 4월 10일 총선이 끝난 네. 다음에 대폭발할 것 같습니다. 폭발이 선거 끝난 후에 폭발할 네, 것이다. 일단 선거는 잘 네. 치러야 되니까 선거 네. 끝나고 일단 계산합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사후정산 분위기.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민주당 공천이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2020년도에는 정말 핀셋형으로 제대로 된 인재를 핵심 지역에 딱딱 꼽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 공천을 하나 감탄을 그때 잘했다 했었는데. 이렇게 보셨군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을 저런 지역에 꼽지? 실무자들은 똑같아요. 그때 했던 사람들. 아니 근데 판단하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그때 판단이 다르다. 전략기획위원장하고 바뀌었네. 네. 그 양정철 그분하고 호흡 맞아가지고 정말 공천을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ችን 이상해요. 민주당 사람도 공천 잘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때 2020년에? 네, 그래서 어휴, 다 아유 이겼는데. 180석이나 됐는데 지역에서 163석 얻었는데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입법 성과가 없잖아요. 개혁 입법 성과가 없다. 선거는 이런 비판이 승리했잖아요. 어쨌든. 선거만 네. 선거는 선거는 이겼다. 이제 이겼으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후에 분당갑 4년간의 입법 성과에 대해서 비판이 많던데. 분당감 분당감 얘기를 하면은 예. 좀 더 얘기하면 저는 여기에 그 이재명 대표의 정무부실장 했던 김지호 김지호 부실장. 그리고 네.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여선웅 이 두 또 성남에 연고가 있고 네. 또 이 젊은 둘이 붙는 거를 저는 굉장히 관심 깊게 봤어요. 경선 가능성이 이게 정말로 있었는데, 예. 정말 공정하게 경선을 시키면은 이게 민주당 공천의 어떤 상징이 될 수 있겠다 했는데 여기에 여선웅이 드랍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강재가 오면서 또 김지호가 반발하는 이런 형태를 보면서 이건 지금 민주당은 대혼돈 그 자체다. 또 하나 제가 보는 게 용인에 박성민 전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또 여기에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전 GH사장 이현욱 사장. 전 여기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용인 정인가 그럴 네네. 겁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몇 포인트들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인물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혹은 공정한 경선을 하는 거냐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아예 차단하고 가버리는 민주당은 이건 정말 사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장윤선 기자님. 네. 민주당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데 자기네들 그 기준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돌려서 후보자 간 격차가 20% 현역하고 격차가 20% 이상 나면 경선 안 해요. 경선 안 하고. 네, 경선 네. 안 하고 그냥 단수 공천 주고. 근데 그게 격차가 좁다. 뭐 두 자릿수 이상이다.
그렇게 됐을 때는 경선을 붙여요. 다 경선을 붙이고 그래서 3인 경선 지역구까지 생기는 거거든요. 현역이 없는 경우 3인, 예. 뭐 현역 있다 하더라도 현역이 있어도 결선 3인 가더라고요. 아니죠. 아니요. 결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데도 뭐냐면 있고, 예. 3인 경선을 붙이면 결선하면 또 선거를 해야 되니까 결선하지 않고 한 표라도 더 많으면 이기는 네. 걸로 결정을 해버리는데 박용진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가 지금 3인 경선을 예.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서 뭐 임의적으로 뭐 경선을 하고 안 한 것을 뭐 선택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 그럼 뭐 민주당 공천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아니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다 잘 못 그러니까 되고 있다 시스템적으로 잘 이것은 되고 선거로 있냐고요.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시스템적으로 잘 되고 있냐고. 네? 시스템적으로 잘 되고 시스템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2015년 김상곤 혁신위에서 만든 방식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진행 결과에 따라서 뭐 다면 평가의 문제 뭐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전반기 후반기 두 번에 나눠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역 활동을 못 해서 전반기 패스하고 후반기 것만 가지고 했고 그 다면 평가가 원래 정기국회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기국회 이후에 원래 잡혀 있었는데 이거 다 알겠는데. 그러니까 네. 공교롭게도 그때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고 거기에서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에 대해서 뭐 분노가 있어서 뭐 당직자 뭐 360명 보좌관 220명 그다음에 동료 의원들 간의 다면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나온 그게 점수를 가지고 컸을 것이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너 잘했냐 못했냐. 그럼 국민의힘은 잘했습니까? 제가 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한 게 장 아니고. 소장님 말씀 똑같다는 듣고 거예요. 예. 그렇게 예. 인상 비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직을 아니 가지고 얘기를 그러면 해야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국민의힘은 잘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좀 얘기가 있다고. 아니니까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내부에서 지금 계속 그러니까 문제 장소장님 제기하고 제가 있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언론에서도 민주당 공천이 아니, 이상한 잠깐만 네 개 할게요. 네.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각종 언론에서도 어제 경향신문 이대근 칼럼 보셨는지 아시겠지만 거기서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잖아요. 진보 진영 언론에서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공천이 시스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시스템이 망가진 게 아니냐. 아니 시스템에 따라서 아니, 계속 이루어지고 그렇게 있다. 하세요 그러면은 1번. 민주당 공천 아니 그러면 계속. 그러니까 1번 시스템에 의해서 잘 되고 있다. 잘이라는 빼고 1번 시스템에 의해서 되고 있다. 2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평가가 필요한 영역인 그렇죠. 거죠. 3 그리고 데이터에 따라서 나오는 성적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냐고요. 아니 저는 그대로.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네, 이거를 제가 짧게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은 리서치 DNA에 대해서 민주당이 확실히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게 시스템 되는구나라고 하는데 그것도 설명 못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승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가. 그러니까 경선을 하든 단수공천을 받든 당신이 성적표가 이렇게 나와서 이만저만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걸 잘 설명을 해주고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연을 하자면 뭐 그게 뭐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승복하고 움직이고 그런 상황이고. 승복하고 아니, 지금 인정이 장윤성 기자님이 되잖아요. 상당히 그런데 아니 근데 제 잘못된 마무리하고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 그러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승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내가 꼴찌를 했는데 왜 꼴찌를 했는지 알고 싶다. 개인에게는 성적표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 공개를 안 하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럼 안 보여주냐고 취재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원들이 스스로 보여주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왜 보여달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개인적인 입장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설령 의원들이 안 보여준다고 결정을 단체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개인이 보기를 원하면 저는 해줬어야 보여줘야 된다. 된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 문제가 장 되는 소장님 말씀 거죠. 듣고 광고 장윤성 기자님의 토론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민주당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국민의힘 잘하고 있냐 그런 태도가 뭡니까 아니 지금? 알겠습니다. 저는 장 네? 소장님이 그럼 민주당은 잘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는 요 거예요. 부분은 지금 뭐- 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럼 아니.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네. 비판을 할 수 있지. 거기서 갑자기 아니. 제가 국민의힘 편입니까 지금? 아니. 제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직자예요? 아니요. 저한테 그냥 국민의힘 잘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아니 있어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의 토론 내용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앞에 제가 있는 민주당을 민주당하고 편드는 게 뒤에는 아니에요. 국민의힘 하잖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민주당 편드는 게 아니고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당직자도 아니에요. 다만 이런 알겠어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인상 비평식으로 하는 광고 것은 좀 문제라는 듣고 거예요. 다시 오겠습니다. 인상 비평식으로 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상 비평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럼 다 인상 비평하는 거예요 지금? 네. 각종 언론에서 민주당 공천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하는 게 다 인상평이에요.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토크킹 4부 장윤선, 장성철, 이승환 행정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부 마무리하면서 토론이 좀 가열되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 그 얘기를 하면서 조금 뭐 목소리 높아졌던 부분 다시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토론이 가열돼서 뭐 그런 게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영등포 을입니다. 출마 선언했던 박민식 전 장관 경선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부산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이승환 행정관 좀 아는 얘기가 좀 있을까요? 부산으로 가신다는 얘기는 저는 네. 처음 들었고, 근데 저는 박민식 장관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초대 보훈부 장관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정말로 지금 순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호는 국민의힘을 총선 승리로 이끄는 건데 여기에서 이곳 안 돼서 저곳 간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는 거는 그거는 저는 박민식 장관님 앞으로 또 큰 정치 하시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네. 저는 그냥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일 뿐이고 큰 정치 면모 보여주시지 않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경선을 또 일각 보도에 따르면 단수 생각을 좀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 당에서는 좀 어려우니까 영등포카 가서 선거 승리를 좀 이끌어내라라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좀 오랫동안 관리했던 박용찬 네. 전 당협위원장이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뭐 미안함도 있었던 것 같고 각종 경쟁력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큰 우위를 박민식 전 장관이 이뤄내지 못한 것 같고 괜히 본인이 주장을 계속해서 고집을 해서 그 지역에서 경선을 치룬다면 네. 또 지역이 분열될 수도 있으니까 보다 더 큰 결단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옳다 그르냐를 떠나가지고 네. 지금 공천에 대한 갈등과 분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협박을 하든 네. 아니면 뭐 당근을 제시를 하든 국민의힘이 위기 관리는 좀 잘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위기 관리가 안 되면요. 네. 박민식 장관이 이제 기자회견 하는 거죠. 아니 나보고 여기서 당에서 가라고 해놓고 단수공천 우선공천도 안 주고 지금 경선하라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지금 막 거기서 반발하고 나 그냥 탈당할 거다 이러면 이제 분란 생기는 건데 본인이 불만이 있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자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 내가 뭐 노력을 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식의 갈등 관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죠. 자, 이게 좀 친윤의 희비가 엇갈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뭐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단수 공천을 다 받았는데 또 박성민 의원은 또 경선을 치릅니다. 뭐 어떻습니까? 이게 경선하고 안 하고의 기준도 이렇게 국민의힘도 뭔가 기준 같은 게 있다고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 그렇죠. 마찬가지인 겁니까? 예, 아니 저는 이제 이런 네. 거예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이제 그 박민식 장관도 그렇지만 뭐 여론조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 박용찬 의원에 비해서 계속 뒤지는 조사가 나오니까 네. 여기서 고집하면 본인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선택지가 마련이 되면 움직여서 뭐 연고주의에 따라서 부산에 출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실제로 지금 보면 뭐 용액관, 검액관이라는 하는 분들이 다 챙겨서 단수공천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승환 행정관도 사실 그런 편에 속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윤석열 정부하고 가깝거나 네. 그리고 이제 검찰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좋은 자리로 가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박성민 의원에 대해서는 당내에 이런저런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평가에 따라서 경선을 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평가. 근데 그 지역구가 특별한 다면 평가의 양식은 네.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승환 행정관 지역구가 네. 막 엄청 좋거나 그러니까요. 입장에서 제가 그건 뭐 아닌 것 강남을 같긴 한데. 갑니까? 영남을 갑니까? 아닌 것 같긴 한데. 태어나고 네. 자란 고향에서 네. 예, 제일 먼저 손들고 나와서 정치하고 있는 부분을 그리고 또 제가 직전 바로 당협위원장이었잖아요. 당협위원장 하셨습니까? 대통령실 출신 중에 당협위원장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맞춰서 당의 절차대로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공천 얘기, 우리 당 공천 얘기 나오면 현역 너무 많이 살리는 거 아니냐 이 얘기 지금 거의 다 있는데 살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한번 뜯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난 총선 당시에 민주당이 163석 지역구 의석 가져갈 때 네. 우리 당 85석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 힘든 선거 와중에 정말로 지역 잘 다져서 되신 분들이 지금 현역 의원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분들이 지역 조직 잘 관리하면서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기고 했던 그 축적된 정치적 성과들이 있어요. 전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좀 도전자들이 네. 그런 것들을 깨기에 좀 어려웠던 건 아니었냐. 물론 공천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얘기도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은 일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은 재미와 감동을 넘어서 마지막엔 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뭐 성과로서 의미를 보여줄 것 같고요. 저는 그 박성민 의원께서도 본인도 굉장히 이 정부를 위해서 노력하셨고 하면서도 지역구 관리하시는 거 보면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그 지역구 계속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의정 보고회 하고 하시는 거 보면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경선 결과도 의미 있을 거라고 나쁘지 봅니다.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오늘이 슈퍼 수요일이에요. 슈퍼스 어떤 의미죠? 오늘 경선 발표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경선했던 거 발표가 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25곳인가요? 네. 거기서 누가 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29일 날 이후에 네. 특검법 어떻게 뭐 처리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발표되어야 할 강남 뭐 가불병, 서초울 그리고 대구 경북에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후보로 있는 예비 후보로 있는 곳이 어떻게 정리될까 그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통령실의 행정관분들이 그렇게 많이 경선에서는 살아남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비서관급 이상은 거의 다 지금 살아남고 단수공천 받기도 하고 지금 됐는데 대구 경북에 지원한 분들은 어떻게 될까? 아하.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결국 네, 이제 사실, 내일 이제 특검법 네. 이후 그렇죠. 예. 그게 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번 공천에 국민의힘 공천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표단속이 여사라고 안 필요한 하시면 거죠. 또 여기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 근데 저는 그거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약칭해서 기사를 써요. 모든 안 돼요. 언론들이. 또 그런데 행정지도 방송에서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사변적 논란이어서 그거는 좀 치우고 싶고 네. 하여튼 그건 주요 쟁점은 아니고 여하튼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표단속이 필요하니까 현역들은 살려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에 경선 룰이 발표됐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현역들이 한동훈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국민의힘 현역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단 살아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22대 국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최수근 상병 그 특검법이 또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또 전투력이 필요한 요구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필요한 인력들은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행정관 출신들이 대거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출마 선언을 했을 때 국민의힘 당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일종의 총알바지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 나가지만 대체로 다 살아서 돌아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현역이 많이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빈 지역이 많다. 그래서 여기저기 어디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출마해 준다고 하면 땡큐다 이런 표현을 국민의힘 당직자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가 되는 것이고 대체로 험지로 또 여기 험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험지로 가고 그 좋은 지역들은 강남이 됐든 TK가 됐든 PK가 됐든 이런 지역들은 비서관급 이상, 네. 장관급 이상 이런 분들이 갔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떤 차별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하죠. 근데 국민의힘의 공천에 위험 요인이 지금 내재돼 어떤 있어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안정적으로 갈등 없이 관리는 잘하고 있지만 결국엔 총선 때 물갈이 그다음에 제대로 된 인재 영입을 통해서 우리 당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과 이런 정치 해 나갈 거예요. 이거는 좀 약한 것 같단 말이죠. 그 부분이, 예. 그냥 현역 의원 대부분 주고 대통령실 참모나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장차관들 위주로 공천이 된다면 네. 이게 뭐지? 새로운 인재 영입 없네. 개혁 공천 아니네. 물갈이 공천 아니네. 이런 인식을 주는 게 과연 총선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이 어떤 본선 얘기를 가서? 하냐면 이번 한동훈의 조용한 공천, 소위 얘기한 잡음 없는 공천, 파열음 없는 공천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위한 방탄
그러니까 정권 안보용 공천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검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권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마련된 공천인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걸로는 해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약속 대련이 맞는 거다. 윤한 갈등은 사실상 약속 대련이었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승환 행정관님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 만물 김건희 여사설로 자꾸 밀어붙이는데 네. 저는 그 실체를 본 적이 없어요. 네. 뭐만 있으면 다 김건희 여사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지금 그냥 까놓고 봐서 실제 나왔잖아요.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하게 되면은 예. 반대표가 민주당에서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민주당에서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탈표가 이탈표가 예. 민주당에서 더 나오고 반대로 만약에 지금 뭐 만약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지금 나온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지금 뭐 모두가 뻔히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민주당만 이건 몰라요. 180석의 거대 야당이 김건희 여사 아니고서는 총선 전략이 없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수입은 단면이에요. 지금도 저희 지역 가면은 이거 특검해야 된다, 서명받아야 된다, 현수막 막 붙여놓고 있거든요. 주민들 관심 없습니다. 지금 관심은 오히려 의사 파업하고 네. 그리고 과일값이 비싸다 이런 민생, 건데 예. 도대체 민주당 언제까지 이재명 방탄 그리고 만물 김건희 여사설 이것만 믿고 이런 음모론만 믿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승환 위원장님 예. 제가 그 말씀 장윤선 기자님 대통령실에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네네. 그 의사 파업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정부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과 비축 물량 풀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과값이 비싸요. 그러면 이 민생 책임져야 되는 것도 정부입니다. 그러면 지난 1년 8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중간평가 성격이 큰 총선입니다. 그런데 이 총선에 대해서 이게 의사파업도 민생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누워서 침 뱉기에 해당하는 아니 근데 것이고 이거는 또 제가 하나 그렇게 제가 얘기 드리는 한 거는 가지만. 딱 하나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파업쇼 하지 말고 쇼다. 탄압쇼 하지 마라. 그러면은 솔직히 180석 가진 제1야당의 대표라면은 여기에서 중재안을 내고 우리가 정부와 의협에 좀 여기에서 중재안을 내서 할 텐데 500명, 한 400명한 얘기했었어요. 그걸 문재인 가지고 정부 때. 그렇게 약간 조롱하듯이 정치적 음해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총선 그러니까. 이용용으로밖에 안 보는 저도 그렇게 거예요. 생각해요. 조롱하듯이 음해하듯이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비판하는 방식의 정치는 이승환 위원장이 들어가시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디올백 문제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실체가 있는 사건입니다. 네. 예, 이것은 분명한 그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고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네.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하고 그 어머니인 최은순 여사 둘이 해서 23억 원의 그 수익을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얘기죠. 1원 한 푼 뭐 이익 본 게 없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그게 사실이 예. 아닌 것이 확인이 됐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실체가 있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절박한 이슈가 더 있는 거예요. 당장 생명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의사들이 없어서 수술이 취소가 되고 병원 진료를 못 보게 되는 이 현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구속시킬 거야. 저 해외 출국 안 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의사들을 만나서 어떤 해법이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공공의료 문제, 지역의사제 문제, 공공의대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인생 문제는 진짜 심각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예,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고 이승환 행정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장윤선 기자님하고 언쟁은 있었지만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윤선 기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억압적으로 누르는 듯한 그러한 모습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구속과 뭐 면허증 취소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함 없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의사 파업과 문제 관련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정부 여당의 호재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점점 질질 시간이 끌어지면 정말 내가 나한테 피해가 직접 온다. 내가 다쳤는데 나 병원 갔는데 의사가 없어가지고 치료 못 받아?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국민의힘의 총선에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악재가 될 이미 수도 사람이 있다. 죽고 있습니다. 일면 머릿 기사로 응급실 보수 언론에 예, 뭐 얘기 나오고 80대 있죠. 예, 네.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가 정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소님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죄송해요. 아까 제가 죄송해요. 예, 두 분이 오늘 뭐 저희는 워낙 친하고 예. 많이 이렇게 아니 근데 너무 토론해가지고. 속상해요. 이런 문제로 이 아침에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시청률을 위한 약속들은 아닌가? 아니 그게 장 기자 아니라 진짜 청취율을. 눈물을 흘리시네요. 예, 아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친한 아유, 참. 그 결과라고. 답답해요. 예. 답답해. 네, 한국 이제 좀- 정치가 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힘들게 살거든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진짜 우시네. 아 근데 네.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 정치인이란 사람들이 그런 아침부터 측면에서 예. 이렇게 싸우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뭐 토론 중에 약간 좀 언쟁이 좀 커졌던 부분 다시 또 사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응급 환자 그 사망 부분은 정부에서 사실 진상 조사를 좀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다시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킹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승환 또 장윤선, 장성철 소장 세 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